화이자 백신 추가 1차 접종이 중단된 데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 명분만 남아 며칠 내로 백신 접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이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시 뒤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내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차 감염을 완벽히 막는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포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야당은 재협상을, 여당은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양유업 불매운동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내일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하는 등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내 명의로 땅을 사들여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전 세종시 행복도시청장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주식 부자 1위부터 4위를 모두 삼성 일가가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11조 4천억 원을 보유한 홍라희 여사가 주식 순위 2위에 올라섰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송영길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전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현안 논의보다는 향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상생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공식으로 당무를 시작한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 21대 국회 들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머리를 맞대왔는데요. 회동에 앞서 서로 축하 인사 건네면서 화기애애한 모습 연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늘 앞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국회, 생산적인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조그마한 것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동은 20여 분 만에 마쳤는데요. 오늘 만남에선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단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협력을 다짐한 자리였다고 양측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는데 향후 현안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 취임 후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고 청와대의 오찬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긴장 관계에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쟁점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문제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논의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빼앗아간 작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양측 모두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다고요? 네, 송영길 대표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큰 절을 올린 뒤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곧 이어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정책도 청와대 주도가 많았고 당의 방점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 대선 준비에서 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송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과 청와대가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일성은 민생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지금 3주가 넘도록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찾아서 5월 국회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을 향해선 허울뿐인 협치운은 그만하고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김건환 대행은 자신을 예방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여야 새 지도부 모두 민생을 강조한 만큼 향후 적어도 손실보상법 등 민생법 앞 처리에선 말 그대로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직접 해명을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백신 수급 불안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제2차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달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4월 말까지의 접종 목표였던 300만 명을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추세라면 상반기 접종 목표 1,200만 명을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백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산 백신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나아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미 해외 백신 3개를 위탁 또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백신 글로벌 허브 최적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국내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행정적이고 외교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 준다면 일상 복귀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국내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2차 감염 예방 효과가 95% 이상인 백신은 아직 없다면서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건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집단 면역은 예방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달성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고 거리 두기도 종료하고 세계 여행도 격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믿으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접종률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당국에서 물량 부족을 이유로 신규 접종을 자제하라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달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접종과 2차 접종도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곳 백신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곳 노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하신 분들은 75살 이상 어르신 790명인데요. 그 가운데 710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130명 정도만 1차 접종 대상자였는데요. 이마저도 오는 12일부터는 신규로 예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정도씩만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접종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더 이상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 접종에 제한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걱정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은 182만 명인데요. 여태 들어온 물량이 200만 6천여 분인 걸 고려하면 남은 물량은 17만 명분쯤이라고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분량은 34만 명분인데요. 그동안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을 활용해 물량을 아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하루 10만 명꼴로 백신 접종의 속도전을 펼쳐왔던 걸 고려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일분 정도만 남아있는 것이라 접종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 정부가 밝힌 1차 신규 접종 숫자는 6,140명이었던 데 반해 오늘 신규 접종은 1,500명 선에 그쳤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신규 대상자가 아니라 기존 접종 동의자와 예약자 23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접종 계획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들의 두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은 65살 이상 일반 어르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신규 접종군이 늘어나면서 백신 계획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 역시 남은 물량이 52만 9천 회분 정도, 1차 접종자가 누적 156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잔여량이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미 2차 접종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 신규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접종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환자 규모가 그 전주보다 9% 정도 줄어들었다며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 확산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실외 활동이 늘고 실내 환기도 쉬워지는 등 계절적 요인이 유행 억제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3주 전부터 시행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격리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이 빚어지자 국방부가 현장 점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 파주의 육군부대에서도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육군 1사단 예하부대 제보라는 내용으로 검은색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밥과 김자반, 김치, 깍두기 등이 담긴 지난 1일 아침 식단과 2일 저녁 식단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육군은 제보된 사진은 지난 1일 조식과 2일 저녁 식단으로 본래 식단에는 국도 포함돼 있었지만 사진에는 누락됐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나 배식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첫 해외여행 상품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괌으로 가는 커플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2주 동안의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는 이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동 검체팀이 방문을 해서 진행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숙학교와 운동부 학교 일부에는 자가 검사 키트를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동형 PCR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흰색 천막 두 동에서 진행된 이동형 코로나19 PCR 검사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늘 학교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34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검사를 희망하거나 또 받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된 건데요. 교육당국은 3인 1조로 이동검체팀 2개를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처음 진행된 이동형 코로나19 PCR 검사는 어땠는지 검사를 직접 받은 이 선생님 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략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부장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전에 검사를 받아 보셨나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당국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지침을 굉장히 잘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받았는데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네. 예, 학교에서 처음 이제 검사를 받으신 건데 오늘 학교에서 받은 검사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 진료소를 가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학생들도 기숙사 학생들도 다 이렇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대체적인 반응은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 진료소에 가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보다 마음 편안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시합에 출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검사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더 필요한지 간략하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합을 진행하다가 각 연맹에서 3일 이전까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잘 맞는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학교는 기숙형 학교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생활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런 선제적 검사는 또 기숙성 학교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합이나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좀 나와서 검사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 특성상 확실히 방역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며 검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나 또 희망하는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동검사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 체육중고등학교는 이 전교생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또 대회 출전하며 외부인들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모두 10개교를 대상으로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가검사 키트도 학교 곳곳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키트는 비전문가가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인 만큼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이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또 운동부 운영학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됩니다. 또 재수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원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재수생 학원인 이 서울 강남 대성학원에서 지난달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꾸려진 학원 자율방역대와 함께 현장 점검 횟수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지만 코스피는 0.6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2% 이상 급락세를 보였고 삼성그룹 주식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예상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스피는 20.66포인트, 0.66% 하락해 3127.20에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8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4,400억 원, 기관이 1,3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포인트 오른 3,149.05에 출발해 상승했으나 이후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급락세를 보여 21.64포인트, 2.20% 하락해 961.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 계열사들은 전자가 0.25% 오르고 생명과 화재는 각각 4.04%, 2.27% 상승해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한때 8만 8,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 자녀의 상속세 납부 개시로 삼성 계열사들이 배당금 지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배당 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교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을 확정 지으면서 주식 상속을 일단락했습니다. 관심이 쏠린 삼성지부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한 대신 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절반을 몰아줬습니다. 이재용 지배체제 강화로 해석하는 분석도 있지만 그룹 분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삼성과 지분 상속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 모두 이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주식 부호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삼성 일가라면서요? 맞습니다. 삼성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 혼자 보유했던 지분을 4명의 가족 일가가 나눴을 뿐인데 1위부터 4위까지 삼성 일가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예. 일단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무려 주식 평가액만 15조 6천억 원, 1년 새 거의 7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2위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11조 4천억 원으로 2위를,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 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 4위였는데 5위는 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이사장인데요. 주식 가치가 6조 7천억 원 상당입니다. 예.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이 그룹들 총수들이었는데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서경배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그리고 10위에는 LG의 구강모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좀 몰아줬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소 의외다라는 평가가 있죠.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전자, 물산, SDS 모두 법정 상속 비율 그대로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허를 찔렸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지분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줌으로 해서 사실상 삼성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지배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좀 장악했다, 공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20%가 넘습니다. 예. 이 중에 절반 가까이를 이 부회장이 가져감으로 해서 이 부회장은 단숨에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가 넘습니다. 예. 단일 개인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로서 올라와 있고요. 예. 또 모친 홍나희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을 포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전자지분이 지금 법정 상속에 있어서 이제 이 부모의 경우에는 1.5배, 자녀들이 1대 1이라면 거의 30%를 지금 홍나희 여사가 가져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분이 홍나희 여사의 경우에는 뭐 2.3%까지 예.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삼성생명 지분을 포기하면서 이제 아들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은 0.7%, 예.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은 0.06%였거든요. 0.1%가 채 안 돼서 조금은 그룹 장악력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이제 직접 지배하지 않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은 이제 홍나희 여사가 가장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집안 내에서 홍나희 여사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홍나희 여사가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막전막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번에 상속 배분 공개되는 걸 놓고 보면 지금 유언장은 지금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 여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5년간에 걸쳐서 12조 원대 상속세를 6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요. 예. 이미 지난달 말에 1차로 2조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아직도 1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전체 이제 배당금의 70-80%는 삼성전자에 의존합니다. 예. 이걸 만에 하나 이재용 부회장한테 뭘 해줬다 하더라도 혼자 내야 되는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두 자매의 경우에는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조금 이 상속세, 앞으로 납부해야 될 상속세 재원을 감안해서 지금 법적 상속 비율을 준수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정 상속 비율을 하다 보니까 모친인 홍나희 여사의 이제 이 지분이 다른 것도 삼성전자 이외에도 예. 물산도 그렇고요, 삼성 SDS도 자녀들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홍나희 여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혹시나 모를 집안 내에 뭐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싸움에서, 혹은 또 경영권 방어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계열 분리라든가 대형 이슈에서 홍나희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핵심은 삼성생명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면서 그동안은 전자만이 아니라 예. 이제는 금융계열사, 삼성생명 밑에는 금융계열사, 삼성화재 있고요, 예. 삼성카드, 예.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이 있거든요. 이 금융계열사를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듣고 보니까 홍나희 여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을 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홍나희 여사가 자식들에게 또 물려줄 때도 한 번 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상속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걸림돌을 꼽으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지금 지난해 6월 이제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게 과연 가장 큰 변수고, 이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매각해야 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 법정 상속분대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개인 최대 주주는 홍나희 여사인데, 예. 홍나희 여사가 유고 시에는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는 이제 5년 정도 사이에는 이제 전 삼성 일가의 상속세 때문에 대부분 다 각자의 이제 배당금을 챙기겠지만, 이후 지분 역할에 따라서, 홍나희 여사의 지분에 따라서 전체 그룹 전체의 이제 지배권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서 잠깐 말씀하신 삼성생명법이요.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6월 이제 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박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취지는 그거예요.
보험업의 이제 대주주들은 예. 가입자거든요. 예. 그 가입자가 있는 회사가 계열 주식세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계열사가 흔들리게 되면 계약자 본인의 이제 그 위험으로 리스크로 다가오니 지분을 제한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예. 계열사 지분은 3%로 제한하되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되면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 예. 근데 삼성 계열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 이제 생명이 전자지분을 한 8% 정도 갖고 있는데 취득 원가는 5,400억 원 남짓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가로는 41조가 넘습니다. 예. 41조 원이요. 예. 여기에서 3%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거의 30조 원이 넘는 이걸 이제 블럭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예요. 이걸 블록딜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걸 살 수 있는 데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삼성이 자체적으로 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또 삼성전자를 사들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30조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여기에 삼성생명은 또 뭐가 문제냐? 이득이 생겨서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20%가 넘는 세금을 매겨야 하죠. 이러다 보니 딜레마인데 그래서 이번 이제 이런 이제 상속 배분을 놓고서 삼성 일가는 도대체 이 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두 가지 정도가 시나리오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험법 개정안 처리될까?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예.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두고 있어요.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미리 감안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가 일단 먼저 중요하겠네요. 예. 예. 또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과도 결국에는 다른 대기업들, 뭐 LG나 이런 그 CJ 이런 계열사를 따라서 뭐 따로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유산 상속이 법정 비율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자녀가 없었던 지분이 새로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 큰 틀에서 삼성그룹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각자의 사업을 당분간은 하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나희 여사가 유고지 삼성전자 지분을 또 상속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계열 분리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대였던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쪼갤 때 당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신세계, 한솔재지, 뭐 CJ제일제당 대부분 뭐 장녀 이명희 회장이라든가 손주라든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예. 계열 분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 살아생전에도 사실은 대부분은 그룹은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상 이제 계열 분리만 선언을 안 한 상황인데 뭐 이부진 사장의 경우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면세점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서연 이제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어떤 이제 이 모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돼서 네. 지금은 모친이었던 이제 재단 상황을 봐주고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와 이제 금융은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좀 예. 몰아주고 그리고 호텔과 면세점은 이부진 사장 쪽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 재단과 이제 제일모직 쪽은 이서연 이사장 쪽으로 몰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발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29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4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 가운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20기, 그리고 전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서울 북부지검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더 높은 검찰총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은 기수가 20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 윗선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초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2개월여간 조난간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꾸려지고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내력을 잠깐 보면요. 이력을 보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은 고향이 전남이고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나이는 58살입니다. 사법연수원 20기 졸업이고요. 전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전 서울 북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5월 안에 열리게 되면 이르면 5월 안에 검찰총장이 새롭게 탄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차관을 내정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고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또 검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이 추천이 됐고 오늘 오후에 나흘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고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22개월간 차관을 지내면서 법무부 장관 3명과 호흡을 맞춰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차관을 지냈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차관 지내면서 법무부 장관 3명과 호흡을 맞췄고요. 오늘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서 제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모두 4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직접 옆에서 차관으로 지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청와대가 조금 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했다라는 뉴스 속보를 지금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추천하고 하루 뒤에 제청됐고 지명이 됐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추천된 지 나흘째 만에 청와대 제청을 거쳐서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도 김호수 전 차관이 나흘 만에 제청이 되고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이번 김호수 전 차관의 검찰총장 후보 내정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차관을 내정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 3번째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 북부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박범계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호수 내정자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한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 안정과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김호수 전 차관을 비롯해서 구본선 광주고검장 그리고 배성봉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차장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이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호수 전 차관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 장관의 제청을 받은 문 대통령이 오늘 즉시 후보자로 김호수 전 차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뒤에 여야 대치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하고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내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검찰 경험, 특히 인권 보호에 앞장섰고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조직의 안정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호수 전 차관은 인사청문회에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검찰총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 놓아서 엄마와 아들이 집안에 갇혔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반년 사이 2차례나 당했는데도 범인 행적은 오리무중이어서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인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력 접착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이진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자신도 같은 일을 2차례나 당했기 때문입니다. TV 틀자마자 강력 접착제 이게 나오길래 상황을 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서 똑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살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귀가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어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정교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런데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제로 2번씩이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초. 이번에는 외출하려다가 현관문 앞 바닥에 가득 고여있는 강력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경찰 수사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잡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가지고 바르고 있는 도중에 저하고 맞닥뜨렸으면 저한테 들이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금장치 틈 사이와 손잡이에는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출동한 담당 수사관이 경험이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건물 밖에 달린 CCTV로 넉 달 전 사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드나든 배달기사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YTN이 보도한 인천 가정집 접착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달 24일 밤 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실종된 손정민 씨. 지난 금요일 실종 장소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무사하길 간절했던 부모님과 많은 이들의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손 씨의 죽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무렵 인근 CCTV에 3명의 남성이 뛰어가는 영상이 공개됐고요. 이 남성들이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댓글창에는 확실한 건 아닌데 지나가다 본 것 같다. 또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었던 걸 본 것 같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3명의 신원이 파악됐다며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3사람은 고등학생, 중학생인 10대들로 추격전을 벌이며 장난을 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머리 뒤편에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면서 손 씨의 부모님이 부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1차 부검에선 시신 부패가 진행돼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왼쪽 귀 뒷부분의 상처 그리고 부검 중에 발견된 뺨 근육 파열은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뒤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애타게 찾던 아버지의 호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친구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요. 숨진 손 씨의 아버지는 한 매체를 통해서 당시 아들이 넘어져서 그 친구가 일으켜 세우며 바지와 신발에 흙이 많이 묻었다고 했는데 신발을 좀 보자고 했더니 버렸다고 하더라라며 더 따질 수도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강 내부에 있는 CCTV의 수가 적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숨진 손 씨가 술에 취해서 한강공원에서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4월 25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손 씨의 행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강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2개에 불과했습니다. 피크닉장 그리고 음주를 할 수 있는 넓은 한강공원 구역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죠. 밤이면 강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여서 위험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CCTV를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선 의혹 하나하나가 다 풀려도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경찰도 실족사와 타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강공원 내 CCTV가 부족했던 만큼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일 뿐일 겁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이 남양유업의 이광범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이광범 대표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오늘 불가리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알렸는데요. 먼저 최근 불가리스 보도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겨 임직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 초기부터 사의를 전달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의 대국민 사과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홍원식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뒤 22일 만에 입장 발표인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남양유업 주가는 출렁였고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때 벌어졌던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홍원식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는 회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빌려 자녀 등교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달 보직 해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죠.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는 했는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정치권 이슈 추은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수 전 차관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예.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차관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밑에서 22개월, 그러니까 만 2년 가까이 법무차관을 쭉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을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는 법무장관 대행 역할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차관의 퇴임 이후에는 뭐 감사원, 감사위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뭐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이제 뭐 금융감독원장 주요 요직이 있으면 항상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단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법연수원 20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입니다. 그러면은 3기를 다시 역주행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총장 임명할 때 이렇게 역주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호수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라면은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후보로 추천이 됐을 때는 김호수 전 차관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인사청문회가 5월 말쯤에 열릴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면은 정부 인사발령안이 이제 심의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굉장한 여야 간의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뭐 월성 원전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김학의 출국 금지 이런저런 현 정부의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막아주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틀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여야 전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김호수 총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면은 현 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위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야당은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상당히 통합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네 분의 묘역을 다 일일이 참배를 했고요. 물론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대표가 임명이 되면은 뭐 문재인 2015년에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에 임명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대통령 묘역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전통처럼 내려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원일 제독이라든가 김종호 장관, 김종호 전 장군 묘역 등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묘역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일일이 서명을 한 것이 눈에 띄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고 나서 실사구시란 말을 썼습니다. 실사구시를 계승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 쇄신 방향을 실사구시에 두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쇄신 방향은 실사구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이제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제 송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아닌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났습니다. 차례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좀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새로 된 대통령이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다만 당정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무수석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당이 주도하는 정책, 당이 정책을 만들고 내각이 따르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 간 혹시 뭐 갈등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그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청와대보다는 당이 중심으로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그런 숙명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동안에 당의 역할이 아주 그 청와대에 끌려갔다. 사실 민주당 정부라고 하지만은 청와대 정부가 아니었냐 이런 반성하에서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완전히 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터닝을 할 수 있지. 송영길 대표 체제로 중심으로 해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그 전까지 관리하는 데 주력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 지명 후 첫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처음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앞부분이 좀 잘려서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부분이 좀 잘려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 준비 철저히 하고 뭐 더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뭐 검찰 개혁 이야기가 했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당청 관계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또 송영길 대표 오후에 야당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수인사기 때문에 상견례기 때문에 서로 덕담 위주로 오고 가고 했을 건데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정도에 새로운 또 대표를 선출을 하면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힘을 합쳐서 그동안은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 관계를 조금은 더 협치까지는 아니라도 국민한테 걱정을 주지 않는 정치를 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자세가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앞서서 저희가 잠깐 그 소회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후보자로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검찰 내부에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임기 말이면은 검찰이 참 그 자기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위치입니다. 그 임기 말에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그 임무의 막중함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좋기도 하지만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감 잠깐 들었고요. 계속해서 청문회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부터 5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경우에는 1명 혹은 2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겠다라고 잔뜩 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원내 사령탑이 교체된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단단히 그 칼을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뭐 정치적인 그런 논쟁하고는 떠나서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의혹이 드러난 걸 보니까 사실 납득 못하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외교관 이삿짐에다가 고가 도자기를 대량 반입한 다음에 판매를 했다. 그리고 임의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학회에 딸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꿈은 장관 아닙니까? 그를 장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그 관리들 이렇게 주변 관리들을 철저히 했어야죠. 만약에 흠결이 있으면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민간인이었더라면은 만약에 흠결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그냥 안 하고 전문가로 남아야죠. 그것이 마치 이렇게 그 청문회까지 올라와서 낱낱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점들, 도덕성 문제들이 이렇게 까발겨지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한테도 비극이고요. 그 전에 사전에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기 관리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체크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는 체크 못했을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그냥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이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드러나고 흠결이 드러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30% 밑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의 내임덕이나 이 그 급속히 당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도덕성 문제에 민감하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3%로 나왔습니다. 예. 물론 30%를 넘겼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리얼미터 조사라는 최저입니다. 예. 물론 갤럽 조사 같은 경우면은 30%가 이미 붕괴된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지만은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저인데 특히 20대의 이반이 눈에 띄고요. 예. 거기다가 그동안에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40대도 부정평가가 56%나 됐습니다. 예. 긍정평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0대의 이반도 지금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워낙 떠오르는 윤석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전환 과정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제3자가 별의 순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참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빅텐트를 치고 당 바깥에 있는 분들 뭐 인물뿐 아니라 세력도 같이 껴안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저희는 이제 토양을 잘 닦아놓고 저는 뭐 반드시 들어오신다고 봐요. 그래? 네. 우리 당에서도 물론 영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을 지지율 높다 해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할까? 저는 민주당 정체성은 절대 하지 않는다 봅니다. 제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의 억울함을 가지고 한풀이 이야기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고의든 과실이든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원인은 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입장이 있다고 저는 그분이 뭐 전체적으로 억울하다 이것 떠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제가 왜냐하면 집요하게 제가 나올 때까지 저를 수사를 했고 과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전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신선한 이미지의 새로운 지도자 상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전환 과정이 없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절급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물탕계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치는데 조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이것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치에서 가장 잘못된 문화가 이런 과물탕계의 전환 과정의 정치 문화가 너무나 없다. 이게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과물탕계에 대칭되는 사자성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네, 잠시 뒤 오후 5시부터요. 정부가 백신 수급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백신이 많이 모자른 상황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1,300만 명까지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 정부 브리핑 내용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자 백신도 지금 이제 모자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지금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200만 회분이 들어와서 예. 지금 한 거의 180만 회분이 소비가 되고 한 20만 회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예. 들어온 것 중에 파이자 백신도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1만 회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됐고 2차 접종이 100만 명 정도가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셋째 주까지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일마다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2차 백신의 2차 접종이 아마 소비가 되죠. 그러면 5월 셋째 주 이후로 다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물량으로는 사실 2, 3일 정도 분량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또 정부가 1차 접종 목표분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2차 분도 끌어와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래 이제 4주가 아니라 12주로 널치다 보니까 조금 2차 분량을 많이 좀 땡겼어도 2차 접종이 늦어서 괜찮은데 파이자는 딱 3주 간격이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많은 분들한테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량 부족이 조금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브리핑이 시작됐나요? 정부 브리핑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요? 예.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잠깐 보여주시죠. 네, 아직 시작이 안 됐죠? 브리핑이 그렇습니다. 시작되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 방역 점검회를 열었고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백신 수급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 목표는 1,200만 명이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정도 맞았죠. 네. 예. 그러면 앞으로 2달 남은 거네요. 그러면 1,300만 명까지 맞출 수 있다면 1,000만 명. 일단 백신만 들어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백신만 들어온다면은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400만 명이 하루에 맞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6, 70만 명이 맞기 때문에 국내도 100만 명씩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냉동고 20도씨에서 이 파이자 백신도 2주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정부가 6월까지 1,200만 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올 수 있는지, 화이자 백신을 언제 또 들어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원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안정화 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 방안과 5월 이후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에 정점을 보인 후에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남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도 약간 다소 유행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교회, 목욕탕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위험 요인은 첫째,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 누적된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전파 위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보고드린 코로나19 대응 방역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지인, 모임 등 지역 간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유행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그리고 가정의 달 방역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유행 상황에 맞춰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여성쉼터 등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요양병원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효율화하며 지자체 수요에 맞춘 선제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를 확대하였고 의사 약사 검사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진찰 없이 검사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자가검사 제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에 따라 검사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개인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증 예방을 위해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안입니다. 우선 지난 4월 22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공과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 생활시설 격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4월 23일부터는 항공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인도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임시 생활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선별검사법을 보급하고 위험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접촉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일상 접촉자까지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울산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약국 이용자 중에 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분석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모임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실내보다는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또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의하며 필수적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에 도입된 백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감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접종을 실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4월 말까지 212만 회분이 도입된 데 이어 5월, 6월에도 500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접종 대상자 수에 맞게 각 예방접종센터에 배송하여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등의 1차, 2차 예방접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는 각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5월 3주차까지는 1차 접종을 받으신 1차 접종을 받으신 131만 명에 대해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14만 5천 명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1차 접종에 대한 예약을 안내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까지 200만 5천 회분이 도입되어 182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총 723만여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코박스를 통한 물량 167만 회분을 포함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월까지 총 89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입되는 백신을 활용하여 예약자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 변경된 백신 도입 상황을 반영하고 현재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5월 이후에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2분기 접종 대상 고령층을 당초에 65세에서 74세까지에서 60세에서 74세까지 확대해서 총 895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치명률, 위중증률이 60세 이상에서 높은 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인 1,2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하고 이에 더해서 1,300만 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60세 이상의 경우 이상반응 신고율이 0.1% 수준으로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 평가 결과 뇌출혈, 폐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희귀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의 894만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5월 10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5월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고 5월 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5월부터 예약 기간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자 19만여 명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예방접종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 장병 중에서 30세 미만자인 45만 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접종 계획에 따라서 군 병원 등에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6월 말까지 당초 계획한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을 달성하고 1,30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백신 공급도 만전을 기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콜센터에 전화 예약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구축하고 있으며 자녀 백신이 발생한 경우에 사전에 동의하신 접종 희망자에게 접종 가능 알림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개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드리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접종 기간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 기관을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접종의 역량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 기간 확충 등을 통해 접종 역량 제고 등을 통해 9월 말까지는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이 1차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 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네, 정의용 본부장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네. 것처럼 현재까지 약 333만여 명 백신을 맞았고요. 앞으로 상반기까지 추가로 또 백신이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5월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 들어오고요. 화이자 백신도 500만 회분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공급할 것이다, 들여올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의 한 890만 회분 정도 하고 화이자 백신은 원래 한 500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1,300명을 접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동요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요율이 얼마나 높을지 지금 사실은 그 사회 필수 인력들은 이제 의무감 때문에 좀 많이 접종 동요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만 일반 보건 의료인이라든지 그다음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접종률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조금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작용이 좀 사례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좀 검사나 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월 14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여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동안은 좀 한동안은 공백 상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지금 두 주 내지 3주 정도가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있는 걸로 2차분 접종을 하고 아마 셋째 주부터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다시 예약을 잡아서 1차 접종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지금의 물량 가지고는 2차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 수급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 매주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약 자체를 이제 그 수급에 맞춰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게요. 군 장병 가운데 30살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추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30살 이상 지금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사례가 이제 30세 미만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데 영국도 아마 40세까지 지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는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후에 오는 희귀 뇌혈전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보통은 60세 미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60세를 전후해서 7대3 비율로 정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세 이전에는 이제 화이자나 다른 RNA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국내는 30세 미만에서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이자 접종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방역 당국이 발표한 그런 이전에 발표한 백신 수급 계획에도 보면 5, 6월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500만 회분 정도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한 건 부족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좀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언제 5, 6월에 들어온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일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약을 못했던 것 같고 오늘 발표하신 거는 아마 확약이 된 상태여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9월 말까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11월에 다 맞으면 일단 전체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란 그 개념을 조금 저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명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는 그 독감과 유사한 RNA 바이러스고 지금 변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 작년 12월에 70% 가까이 자연 면역이 됐습니다. 감염이 돼서. 그런데 갑자기 인도 변이가 생기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사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변이가 새로 생긴다면은 70%가 돼도 어렵고요. 사실은 백신 효과가 100%여야만 80%가 맞으면 80%가 면역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맞는 백신은 대부분 70%에서 95%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80%에 가까운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라기보다는 중증 환자를 줄이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만일에 감염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분명히 독감 때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경구 치료제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된 분들은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악화를 가는 거를 방지를 하면서 코로나가 독감처럼 저는 같이 갈 거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까지 한 3주간의 간격을 두고 맞도록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한 12주까지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발표를 보니까 1차 백신 접종 후부터 8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정은경 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2차 접종까지 좀
시간이 길어져도 좀 안심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간격이 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2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늘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가고요.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주 이상의 그 간격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주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언급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실제로 그 지식재산권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나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누구나 기술만 되면 제약회사가 만들 수 있게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개발할 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이 원료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게 제반 기술이 안 되어 있으면 백신이 적절하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발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담으로 지금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조금 일부에서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기술 이전이 된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에어프라이어 같은 요리기구나 드라이기 같은 미용기기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 아니라 최근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은 가구가 많아졌는데 이와 관련한 어린이 사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생후 9개월이었던 이야기는 팔다리와 가슴에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는 물 주변에서 장난치다가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요리하거나 미용 관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리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만 최근 3년간 700건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화상 사고였습니다. 1살 아기가 전기밥솥에 김 나오는 입구를 손으로 잡아서 화상을 입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안에 손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데기나 헤어드라이어에 데이거나 눈썹, 칼 등의 피부를 찢기는 미용기기 관련 사고도 최근 3년간 380건이 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대형 기구에 다치는 것뿐 아니라 덤벨의 발가락을 찢기거나 짐볼을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례 등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령이라든지 짐볼 이런 것들이 집에 이제 많이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찢어진다든지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린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열 제품의 경우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며 운동기구도 아령 같은 작은 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교도소는 단 한 차례만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도소 출소 이후 전담 보호관찰 직원을 지정하고 2인 1조의 범죄예방팀을 구성해 24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첫 경기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전주 KCC와 플레이오프 6연승 파죽지세의 안양 KGC 인삼공사, 섣불리 우승팀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농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농구 마지막 관문입니다. 1차전을 앞둔 경기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경기 시간까지 좀 남아 있는데 관중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중은 수용 인원의 25%인 1,000명까지 허용됩니다. 이곳 전주는 정규리그를 1위로 마친 KCC의 안방입니다. KCC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 격전 끝에 인천 전자랜드를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습니다. 원정길에 나선 인삼공사는 3위 팀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KT를, 4강에선 2위 현대모비스를 차례로 꺾었습니다. 정규리그 6차례 맞대결에서는 4승 2패로 KCC가 앞섰지만 플레이오프에서 6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인삼공사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챔프전은 7전 4승제로 치러지는데요. 모레 2차전까지 이곳 전주에서 치른 뒤 인삼공사 안방인 안양으로 옮겨서 3, 4차전을 치릅니다. 네, 챔프전다운 멋진 경기가 기대되는 저녁인데요.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일단 용산구 선후배 사이로 인연이 깊은 KCC 전창진 감독과 인삼공사 김승기 감독의 경쟁이 흥미롭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통산 3차례 플레이오프 우승을 차지했는데 2003년엔 김승기 감독이 선수로, 2008년엔 코치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제 대결에서는 한 명만 웃게 됩니다. 외국인 선수 맞대결도 관심을 끕니다. 2012년부터 KBL에서 뛴 최장수 외국인 선수 KCC의 라거나와 NBA 출신인 인삼공사의 제러드 썰린저가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이미 챔프전 우승을 4차례나 차지한 라거나는 전자랜드와 4강 5차전에서 22점 25리바운드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설린저는 지난 3월 KBL에 합류해 차원이 다른 활약으로 설 교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플레이오프 6경기 평균 30득점 이상 넣으면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MVP인 KCC 송교창과 2016-2017 시즌 MVP였던 인삼공사 오세근의 신구 에이스 대결도 주목됩니다. 10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KCC, 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으려는 인삼공사 가운데 누가 기선을 제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맑고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와 영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제법 마른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비가 내리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9도, 대전과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어린이날인 모레 새벽,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